어쨌든 우리가 로봇은 내년에 계속 좀 주목을 할 좀 가장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확실히 바닥은 찍었고 그 상황에서 본격적인 회복은 언제 될 거냐, 요거에 대한 좀 고민만 좀 남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ESS랑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훨씬 큰 편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 구조는 저는 이어진다. ESS는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미리 좀 할 필요도 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로봇주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금리 인하 이후에 로봇주가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이제 로봇주들이 좀 좋았던 건 이제 미국에서 로봇 얘기가 좀 나왔던 게 행정명령으로 로봇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미국 내에서 나왔고, 그게 아직 확정 안 됐지만 내년에 이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AI 행정명령을 내렸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산업마다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발표하거든요. 그게 다 찍어주는 거죠. 이 산업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는 건데, 이제 이 다음 타자는 로봇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로봇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냐면, 로봇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세계 1위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잘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과 손잡을 수는 없어요. 중국이 부품, 완제품까지 다 꽉 잡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사실. 테슬라도 주요 부품을 중국산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립을 하고 싶고, 그러면 또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거를 중국 대신 해줄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도 생태계가 있고, 특히 이 자동차, 그러니까 이 로봇이, 인간형 로봇은요 만드는 구조가 자동차 부품과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갑자기 우리 로봇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거랑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만드는 게 좀 유사하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절대 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수요, 거기다가 중국 견제, 또 거기다 우리나라가 잘해왔던 제조업, 강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한국이 로봇 산업도 이제 이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그때 많은 분들이 열광이 때문에 배터리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정점은 23년이었지만 사실 그때 정말 BBIG라고 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BBIG 중에 하나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도주였어요 당시에. 근데 약간 저는 그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로봇을 보면 2020년에 좀 배터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때 배터리주들은 돈 버는 기업이 없었어요. 대부분 적자인데, 왜냐하면 시장이 초기니까. 근데 결국엔 2, 3년 후에 돈을 벌었죠. 그러면 주가가 좀 많이 간 것처럼 로봇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 어쨌든 우리가 로봇은 내년에 계속 좀 주목을 할 좀 가장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현대차예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로봇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닌데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간접적으로 지분을 제일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고 본격 양산은 28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현대차 제조 공장에 이거를 실전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얼마만큼 그런 실전 투자, 그러니까 실전 투입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제 이 작업을 하는지, 그걸 내년에 한번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또 현대차하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랑 어떻게 보면 협업하고 있죠. 엔비디아 GPU로 5만 장 받아서 앞으로 이제 AI,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율주행하고 로봇을 훈련시키는데 아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최신 GPU 블랙엘 200, 요게 엄청난 성능의 그 GPU거든요. 이거 5만 장은 단위도 한 몇 조 원 되니까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걸 통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면 경쟁력은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현대차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역시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현대모비스가 이 액추에이터 시장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거죠. 제일 만들기가 어려운데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런 이제 그 액추에이터 설계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만들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부 중소기업한테 뭐 외주를 줄 수도 있다, 만드는 거,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심축에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로봇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을 선언한 기업이 바로 이제 HL 만도. 여기도 이제 원래 부품사죠. 전동화 부품.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면 막 핸들 움직이잖아요. 그게 전동식으로 돼 있는데 그 전동식 들어가는 거를 보통 바이 와이어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 그런 이제 다양한 전동화 부품들을 테슬라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서 되게 유명했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만드는 그런 이제 부품들이 또 로봇에도 들어가요, 사실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HL 만도가 지금 만드는 그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인간용 로봇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사족 보행 로봇 있죠. 우리 그 개라 그러죠. 이 강아지처럼 생긴 그런 로봇에 실제로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이제 인간형까지 업그레이드 하겠다. 근데 만도가 그런 쪽에서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 만도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S&T 모티브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게 7월 1일 날 S&T 로봇이라는 그 로봇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로봇 사업 하겠다. 원래 이 회사가 모터 회사거든요. 액추에이터에도 역시 모터가 들어가요. 모터가 역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니까 뭐 이 부분도 영향을 저는 좀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봇 좋아하면 많은 분들이 뭐 로보티즈, 하이젠 RNM,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걸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이걸 여기서 투자해야 되는 건가? 그건 좀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 아닌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이 한 10배, 20배씩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다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돈도 벌고 있는 이런 자동차 부품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FSD 자율주행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 사볼만 하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근데 이제 FSD가 출시돼서 되게 충격적이긴 하죠. 한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테슬라가 이번에 FSD를 업데이트해준 모델은 한국에서 1200대밖에 안 팔린 극소수 모델이죠. 테슬라 모델 S, X 이 두 개니까 얼마 없어요. 사실은 의도적인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모델 3나 모델 Y에 넣어주면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진짜 많이 팔렸잖아요. 거긴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중적인 모델에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넣으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이게 기능이 좋아도 이 테슬라 모델 S도 굉장히 비싸고, 모델 X 같은 경우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싼 모델인데 그거를 과연 FSD까지 하면 이게 그럼 1억 7천 주고 사야 돼요. 돈이 너무 많이 이게 드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모델 Y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내년에 넣는다면 당연히 분위기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직은 전 조심스러운 게 너무 극소수의 모델에만 넣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 전기차 사야지 이럴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엔 다가올 미래는 맞고, 다만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미국에서도 FSD가 이제 다 풀렸는데 채택률이 12%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좀 이제 FSD를 못 믿는 거죠.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물론 경험을 안 해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규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지금은 FSD가 사고 나면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테슬라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동의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아니 자율주행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을 져?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 대중화되는 거거든요. 그건 몇 년 더 걸리겠죠. 근데 어느 나라보다 한국은 얼리 어댑터가 정말 많은 국가입니다. 아이폰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빨리 바꾼 국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FSD가 내년 중에 혹시라도 모델 I에 들어간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저는 좀 그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섹터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하반기, 4분기 이제 좀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아니 뭐 미국 전기차 안 팔리는 거야 뭐 이미 다 아는 뉴스고, 중국이 잘하는 거 다 아는 뉴스고, 한국이 잃을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제 분위기죠. 그래서 그게 좀 첫 번째로 컸고요. 두 번째는 리튬 값이 오르고 있어요.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고 이러면서 리튬, 니켈 이런 이제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오르면 양극재 가격이 오르거든요. 양극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상으로도 가격이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적은 최악에서 벗어난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세 번째가 이게 제일 큰 거죠. ESS 때문이죠. ESS 시장이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젠슨왕이 직접 얘기했죠. 2027년부터 데이터 센터의 그 전압이요 800볼트로 올라갑니다. 기존에 아마 400볼트 쓴 걸로 알고 있는데 800볼트면 전류가 엄청 흐르죠. 그럼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좋죠. 전기가 더 많아지니까.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전압이 이게 전류가 너무 불안정해요. 이게 너무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그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ESS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27년부터는 ESS 시장이 미국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에 커지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ESS 이제 증설을 하려고 기존에 전기차용 배터리 만들려던 시설을 바꾸고 있어요. ESS.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전기차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은 만들어도 설비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100%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설비를 차라리 수요가 많은 ESS로 바꿔주면 고정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남는 공간을 돈 벌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ESS 수요는 워낙 많고 또 여기에 중국은 못해요. 미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3번이 제일 커요. 효과가. ESS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의 이 막대한 손실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지금 결합되면서 어쨌든 2차 전지는 확실히 바닥은 찍었고 그 상황에서 본격적인 회복은 언제 될 거냐 요거에 대한 좀 고민만 좀 남은 그런 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 주신 ESS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ESS의 수혜 많이 받는 거 LG엔소라고 삼성 SDI가 이제 주로 그걸 만들고요. 양극재는 LNF입니다. LNF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종 ESS엔 부품이 들어가요. 그래서 냉각 시스템 부품 만드는 회사가 한중 NCS. 이 기업이 주로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신성 ST 여긴 또 LG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중에서 ESS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ESS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ESS랑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훨씬 큰 편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 구조는 저는 이어진다. ESS는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미리 좀 할 필요도 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기서 뭐 매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선 기다리는 게 맞고 2차 전지 산업은 거대한 산업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산업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진짜 사양 산업이면 그냥 탈출하셔야 되겠죠. 뭐 힘들어도.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배터리 없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자동차에도 무조건 다 들어갈 거고 로봇에도 역시 배터리 들어가고요. 뭘 어떤 걸 하더라도 결국 배터리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 이제 중국과 한국의 경쟁인데 중국은 중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적어도 미국만큼은 우리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언젠가 열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년에 지금 분위기 봐서 내년 중간선거 트럼프 질 것 같거든요. 지면 2차 전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민주당이 이기면 전기차에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대충 생각해도 당연한 그림 나와요. 근데 뭐 물론 지면 또 반대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 보면 2차 전지한테 나쁠 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ESS라는 새로운 또 모멘텀이 나왔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똑같아요. 지금 트럼프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인내하자. 다만 저는 여전히 같은 의견인 게 2차 전지에서 좀 그래도 이걸 좀 끌고 가고 싶으면 ESS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좀 압축해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반도체와 같이 가져갈 종목인 바이오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바이오주가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바이오주들은 이제 시총 자체도 이제 코스닥에서 1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2등이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만 괜찮다면 반도체랑 같이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고 있고 이들이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알테오젠도 있고 ABL 바이오 또 최근에 뭐 리가캠 바이오도 있고 뭐 되게 많죠. 뭐 올릭스란 기업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과로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랐다 뭔가 성과 안 나와서 폭락하고 이게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바이오 믿을만 하다.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 기술 대단하구나.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시기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좋고 또 코스닥의 바이오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제약 바이오 중에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 제약주도 상당히 좋은 게 일단 실적들이 좋아요.
실적 좋은데 신약 개발도 했는데 FDA 승인까지도 받고 이런 특히 이제 FDA 승인 받은 회사가 SK 바이오팜, 유한양해 이런 기업들은 승인 받았고 지금 성과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랑 다르게 뭔가 숫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큰 축에선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앞으로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에 좀 주목해볼 바이오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 시장이 굉장히 더 크게 열릴 것 같고 지금 비만 치료제가 시즌 1은 좀 끝난 것 같아요. 시즌 1은 이제 위고비 또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술도 했죠. 정말 다들 평들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살 빠진다 이랬는데 다만 불편한 게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아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근육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1은 일단 살을 빼고 뭐 좀 불편하더라도 일단 지금 초기 단계니까 그거에 방점을 맞췄다면 이제 시즌 2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한테 좀 뭔가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걸 좀 대중화시킬 수 있는 이 접근성을 높이는 쪽에 기술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대중화가 빨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결국엔 먹는 알약 형태죠.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먹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항상 하루에 건강기능식품 몇 개를 이렇게 먹거든요. 알약 형태로. 그래서 부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뭐 진짜 매일 주사 맞는다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비만 치료제를 내가 매일 먹더라도 알약 형태로 먹으면 진짜 부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된다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 주사를. 요런 이제 기술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저는 끝판왕은 결국 경구용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내년에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살은 빼고 싶지만 근육은 빼기 싫어하세요. 당연한 거죠. 살 빠지는데 근육까지 빠지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치료제가 좀 필요한데 그걸 지금 한미약품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지방이라 그래요. 그거를 체지방은 빼주고 제지방이 근육이거든요. 이거는 유지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해서 이제 곧 임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될 포커스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점점 진화할 텐데 이제 우리한테 편리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약간 비만 치료제 부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쪽을 잘해주는 기업들이 내년에 좀 선택받지 않겠냐.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뭐 저는 내년에도 한번 되게 좀 재밌는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좀 계속 기울여 보시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이오 위탁 생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물보안법이 이제 미국에서 통과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된대요.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는 법이죠. 미국 기업들 야 너네 중국 바이오 회사랑 하지 마. 위탁 생산 맡기지 마. 이런 이제 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이제 당연히 주문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 ST팜, 유한양해의 자회사가 유한화학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위탁 생산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저는 또 내년에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 방송 채널을 돌리게 되면 온통 로봇 얘기뿐이잖아요. 로봇주 지금 안 사면 뭐 후회한다느니 아니면 제2의 테슬라 옵티머스가 한국에서 나온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난무한 것 같은데요. 로봇주가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몇 가지 이유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에 꽂혔습니다. 지난 12월 3일인가요? 미국발 빅뉴스가 터졌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로봇 업계의 CEO들을 줄줄이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더 놀라운 건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2026년에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미국 상무부 대변인이 로봇 공학과 첨단 제조업은 정말 중요한 생산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리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미국이 해야 된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AI 다음은 로봇이라고 말하는 거죠. 중국은 이미 산업용 로봇에서 미국을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앞서고 있냐면 한 4배 정도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기준이지만 중국 공장의 산업용 로봇이 약 한 180만 대가 돌아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45만 대 정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 어떻게 반응했냐면 테슬라가 그날 한 4% 넘게 올랐고요. 리치텍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은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서브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도 18% 정도 폭등을 했으니까요.
거기에 두 번째는 한국 정부가 약 한 2조 원 정도를 로봇에 쏟아붓는다고 하거든요. 정부가 5년 동안 약 한 150조 원을 첨단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 성장 펀드 얘기했는데 로봇 산업에만 한 2조 1천억 정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고 12월 초에 또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왜 큰 거냐면 2조 원이 좀 작은 돈은 아니고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가 AI하고 로봇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데 한 5,700억 정도 규모의 어떤 펀드도 별도로 조성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제 완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현장에 못 들어간 이유가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안전 펜스를 반드시 설치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걸 12월부터는 규제 샌드박스로 유예한다라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단 현장에 투입해서 써보고 안전한지 검증한 다음에 2028년까지 그 인증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로봇에 있어서의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중국하고의 어떤 본격적인 그 경쟁인 것 같아요.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전쟁인 것 같습니다. 국제 로봇 연맹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데요. 2023년 데이터지만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량은 거의 한 30만 대에 이르거든요. 이 30만 대가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한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미국이 이 격차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라고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낀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브랜던 슐만 부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첨단 로봇 공학이 국가의 안보, 거기에 국방, 그리고 공공안전까지 굉장히 직결된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이 로봇의 미래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차단해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기술 패권 전쟁 같아요. AI 전쟁에 이어서 이번엔 로봇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최전선에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로봇주 상승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정말 구조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 침체를 겪었던 건 시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준비,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거기에 규제 샌드박스의 시작, 이 모든 게 지금 동시에 터졌기 때문에 로봇주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조진표 대표님께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SPG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SPG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 상승세가 계속되리라 보시나요? SPG가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감속기의 국산화의 완전한 승리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그 정밀 감속기는요, 사실 일본의 HDS 같은 기업이 독점했거든요. 근데 SPG가 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하모닉 드라이브하고 사이클로이드 쪽 모두 국산화를 양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SPG가 전 세계에서 유선형이라든지 하모닉형 또 RV형 이 세 가지 정밀 감속기를 사실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독일의 뉴가트 또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런 기업들은 사실 한 분야 쪽에서의 강자였거든요. 근데 SPG는 이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고객사가 어떤 로봇을 만들든 SPG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진짜로 온 거죠. SPG가 2026년 상반기에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양산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시제품으로 출시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 액추에이터는 중국산 대비해서 감속기를 90% 이상 경량화시켰습니다. 좀 가볍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볍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정밀도는 중국의 정밀도에 비해서 한 2배가량 높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협동 로봇에는 이 정밀 감속기가 몇 개 정도 들어가냐면 보통 한 6개에서 많게는 9개 정도가 정밀 감속기가 들어가는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0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한 5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가 양산이 되면 수요는 폭발하겠죠. 세 번째 상승했었던 이유를 보면 실적이 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2025년 정밀 감속기 매출이 한 지금 200억에서 25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게 2026년에는 400억 이상 수준으로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2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SPG 대표께서 올해 정밀 감속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했고 2026년부터는 매년 2배씩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건 과잉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올해 로봇 감속기 매출이 100억 원대 후반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거의 3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300억은 회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이 로봇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의 적자가 흑자로 전환하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미국의 탈중국 전략의 어떤 기회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양산하려고 앞두고 있고 핵심 부품의 어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 의지를 내비쳤는데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또 휴머노이드의 어떤 전 라인업에 정밀 감속기를 단독 공급하고 있고 코카콜라라든지 뭐 GE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스트라이커 같은 해외 고객 비중이 한 70% 후반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번에 주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중국산 제가 보기에는 정밀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산 잘 만들기는 하는데 납기가 굉장히 길어서 한 1년 정도 소요되고 있거든요. 근데 SPG는 일본산 대비해서도 한 20%에서 50% 부품마다 다르지만 저렴하고요. 품질은 동급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납기는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안에 공급이 가능한 게 이게 장점입니다. 이 SPG의 상승세가 계속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SPG는 이제 본격적인 슈팅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하루 이틀 반짝하고 끝날 흐름이 아니란 거고 그 흐름을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수급의 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개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연기금 또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장기 우상향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재평가인데요. 과거에는 일반 모터 기업 수준의 어떤 멀티플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로봇의 핵심 아이테크 기업으로서 이 멀티플을 2배 이상은 더 줘야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삼성, 현대차의 어떤 로봇 생태계의 어떤 핵심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국내 대기업이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잖아요. 그래서 뭐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SPG가 이 거대한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어떤 파트너의 어떤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어떤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승을 좀 방증하는 것 같아요. 지금 SPG를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점에서 사실 대장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갑니다. 물론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잔파도 흔들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조정이 올 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바이 앤드 홀드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고요. 로봇 시대의 심장 그리고 감속기 분야에서의 SPG가 써내려갈 역사는 저는 이제 시작 아닌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SPG가 지난 금요일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산다면 어떤 전략으로 사면 좋을까요? SPG 상승률을 보면 단순히 좋다더라 이런 소문으로 오른 게 아니잖아요. 이번 상승은 기술적인 독립 플러스 대기업하고의 동맹이라고 하는 확실한 실체가 붙은 것 같아요. 그동안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는 일본산 의존도가 9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SPG가 이번에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초경량 액추에이터죠. 개발을 완료했고 성능 검사까지 마쳤다라고 하는 소식이 터졌고 또 이번에 급등의 도화선이 된 건 LG 사이언스 파크하고의 어떤 MOU였던 것 같아요. LG가 그리는 로봇 생태계에 SPG의 감속기하고 액추에이터가 핵심 부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공인된 셈이니까요. 그리고 3분기 SPG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매출은 조금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40% 폭증합니다. 단가가 낮은 모터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 로봇 부품사로 기업의 체급이 달라졌다라는 걸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추격 매수는 뭐 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도주의 1차 돌파는 사실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SPG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로봇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매물벽 다 뚫어버렸죠. 위가 뻥 뚫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주식 고수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SPG를 쓸어 담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단기적인 어떤 보조 지표들을 보게 되면 과열 구간에 진입한 건 맞습니다. 급등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잠시 숨고르기 하는 어떤 눌림목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패가 없는 SPG 공략에 대한 전략, 저는 숫자 334 매수법을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334 매수법은 뭐 지금 당장 풀 매수를 외치는 건 안 되지만 영리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요 334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SPG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정찰병 정도를 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은 반드시 5일선이나 아니면 11선 사이에서 반드시 눌림이 나오거든요. 내가 사려고 하는 물량의 30%는 요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눌림목 공략이에요. 주가가 급등한 후에는 반드시 이제 숨고르기 구간이 오는데,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이 굉장히 온다라는 거거든요. 이 시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또 지지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12월 19일 시초가 부근까지 내려오거나 그 이하로 조정이 올 때 기회를 삼을 수 있거든요. 이때 추가로 30%를 더 채우는 방법이죠. 3단계는 추세 확인 전략인 것 같아요. 주가가 지지선을 확인하고 다시 고점을 향해서 고개를 들 때 특히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연기금이 이틀 연속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비중 40%를 늘리는 전략이죠. SPG는 좋은 기업 맞습니다. 23년 동안 묵묵히 기술 개발해 왔고요. 전 세계 유일의 역량을 갖췄고요. 그 역량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꼽힐 준비가 됐고요. 하지만 좋은 회사하고 좋은 매수 타이밍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조급하게 들어가면 10중 8구 고점에 물리니까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안 사면 기회 놓친다 이런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까지 시간 정말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봇 혁명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조급함이 아니라 냉정함이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차 부품 협력사들이 자동차 부품주들 또한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눈여겨보아야 할까요?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왜 자동차 부품주가 로봇주로 변신하는가의 핵심은 기술의 공통 분모 때문에 그래요. 현대차가 2020년에 1조 원을 들여가지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제조하는 기술이랑 로봇 만드는 기술이 놀랍게도 같다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특히 이제 세 가지 핵심 기술이 겹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핵심 기술 중에 첫 번째는 정밀 제어 기술이에요. 자동차의 그 전자식 조형 장치 만드는 기술이 로봇 그대로 옮기면 관절 제어에 그대로 쓰이거든요.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는 모터를 기반으로 감속기 그리고 뭐 센서, 제어기를 통해 가지고 정밀 제어를 수행하는 장치거든요. 전동 모터하고 또 뭐 센서 융합 그리고 뭐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해 가지고 EPS하고 기술적인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 공통점은 대량 생산에 대한 능력이죠. 현대차가 2030년까지 4조 원 넘게 투입해 가지고 엔비디아 블랙웰 GPU 5만 장을 확보했잖아요. 한 6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할 계획이니까 이런 막대한 양산 시스템을 로봇 제조에 그대로 적용할 거니까요. 또 세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같아요. 현대차 부품 협력사들이 이미 전 세계에 생산 기지 갖췄고 특히 뭐 중국이나 베트남, 미국 같은 부분들인데요. 로봇 수요가 어디서 터지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품주를 좀 봐야 될지 부품주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주 보실 부품은요. 현대유아예요. 자동차 부품인 엔진, 구동 부품 외에도 기계 사업 부분에서 공작 기계라든지 특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특히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하고 협동 로봇 분야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로봇 산업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거기에 최근에는 그 친환경 차량 쪽에서의 부품인 열관리 시스템, 또 수소차에 들어가는 공기 압축 부분도 이제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 시장에 대한 대응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룹의 어떤 전반적인 친환경이라든지 또는 고부가가치 전략하고 궤를 같이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현대유야도 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대유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의 주봉 차트인데요. 이 현대위아에서의 주봉 차트,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검정색 선이 241선이어서, 요 검정색 선이요, 241선이어서 아래에서 주가가 올라오다가 눌림을 한번 받고 크게 상승을 하는데요. 라인을 하나 몇 개 쳐 드릴게요.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리고 2개 정도 이렇게 라인을 치면, 이 라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이 부분인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초가 부근이 65,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눌림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두 번째 라인은 아래에 있는 가로 라인 역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그런 구간에서의 시초가 부근, 거기는 62,000원 부근이기 때문에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65,000원 자리 하나, 62,000원짜리 자리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자리에서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인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죠. 이 현대모비스를 주목하는 점은, 이 회사가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전환의 핵심 파트너죠. 로봇 밸류체인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액추에이터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현대모비스입니다. 로봇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술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현대모비스가 그룹 안에서 로봇 사업 그 방향에서의 핵심적인 위치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차지할 그러한 기업이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하나 그어보면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인은 대량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던, 지금 이 시가 부근이 한 31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죠? 31만 원 정도 하는 이 구간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었던 이 가격대, 그러니까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었던 이 가격대, 여기도 저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맞고 내려왔고, 올라갔다가 맞고 내려왔고, 여기도 올라갔다가 맞고 내려오는 이런 저항 구간대의 가격이 지금 32만 6천 원 부근인데요. 32만 6천 원 부근과 31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 부근에서 눌림이 오는 거 기다렸다가 매수, 분할 매수 전략 들어가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구간이어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 세 번째 종목은 HL만도예요. 지난 12월 11일에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5년까지 로봇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매출을 한 2조 원 넘게 올리겠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0% 점유하겠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로봇이 길을 찾으려면 센서라든지 레이더라든지, 그리고 정밀하게 멈추고 꺾는 제어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HL만도가요, 자율주행 기술력에서 이 글로벌 수준까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 HL만도의 어떤 순찰 로봇 골리도 자동차 셰시 기술이 로봇으로 이제 전이된 완벽한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로봇의 뇌라든지 감각을 담당할 그런 기업으로 HL만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만도 차트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HL만도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 라인을 또 하나 그어 볼게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나 현대유이하고 비슷하게 이전에 고점 부근을, 저항 부근을 뚫으려고 했었는데 뚫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이번에 이제 저항 부근을 뚫었을 때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시초가 부근인 47,000원 부근, 47,500원인데요. 47,500원 부근은 앞에서의 저항이었지만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47,500원 정도 부근에서 분할로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은 전략이기 때문에 HL만도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로봇만 붙었다고 하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어떤 로봇 관련주들을 보면 좋을까요?
앞서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의 핵심 종목들을 좀 보셨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보시려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큰 그런 종목들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종목을 하나둘씩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로봇 하면 저는 무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제가 강조하는 로봇이 몇 종목이 있잖아요.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건데요. 국내의 대표적인 협동 로봇, 이종 보행 로봇 전문 기업이잖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고 콜옵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최대 주주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시장에 어떤 뜨거운 관심을 좀 받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봇 사업 전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한 몸에 맡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하면 산업용 협동 로봇하고 AI 기반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전년 대비해서의 그 큰 폭의 매출 성장이라든지 전년 대비해서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기대를 현재 한 몸에 받고 있고 투자 매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든든한 파트너의 어떤 시너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과 시장 확대에 날개를 달아줄 걸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협동 로봇 시장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잖아요. 거기에 AI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보태진다라고 하면 사실 로봇의 지능화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로봇 시장의 개척에도 굉장히 유리할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녹화하는 날이 12월 23일인데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전 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그러한 돌파가 나와서 계속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날아가서 좀 오늘 기분 좋게 녹화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도 많이 말씀드렸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협동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강력한 플레이어죠.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동 로봇을 공급하면서 레퍼런스 계속 많이 쌓고 있고 경쟁력이라고 하면 협동 로봇은 기존 산업의 로봇에 비해서 유연하고 안전하고 또 설치하고 프로그래밍이 용이해서 다양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산업 분야의 활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넓은 협동 로봇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잖아요. 또 글로벌 판매량도 넓게 갖고 있고 시장 지배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올해 3분기에 대규모 R&D 투자라든지 인프라 확대로 인해 가지고 적자를 기록했지만 시장 어떤 미래 성장을 위한 선대적인 그런 투자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매력 같은 경우에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인력 부족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재무 상황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거기에 확장성 이거는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오늘 좀 얘기가 있었던 SPG이죠. 로봇 산업의 핵심 부품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로봇이 정교하게 또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모터와 함께 고정밀 감속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SPG가 이 감속기의 국산화를 선도했고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 많이 낮추는 데 기여했죠. 경쟁력이라고 하면 로봇이나 아니면 공장 자동화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AC 모터라든지 또는 DC 모터 또 기어드 모터 그리고 정밀 감속기를 개발하고 생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 기술은 로봇 산업 성장의 필수거든요. 근데 국산화로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품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3분기에 한 5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하고 있고요. 매력으로는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핵심 부품인 감속기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PG가 국내 주요 로봇 기업들하고의 어떤 협력은 물론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잠재력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많아질수록 감속기도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가 이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봇 관련주 지금 사도 될까요? 산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산업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개별 기업들의 본질적인 어떤 경쟁력을 분석하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경쟁력, 독보적인 기술력하고 특허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해당 기업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강력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해자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건 탄탄한 고객 기반과 파트너십인 것 같아요. 이미 대기업인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거나 또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리스크가 굉장히 적을 수 있겠죠. 또 글로벌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은 미래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인데요. 단순히 이제 테마에 편승한 기업인지 아니면 꾸준히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일시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재무 건전성인 것 같아요. 아무리 미래가 밝아도요, 기업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라든지 거기에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지, 부채는 적은지 확인해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력을 확인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나만의 투자 원칙과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전략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눌림목의 미학인 것 같아요. 급등한 주식은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잖아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이나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에 터치하면 지지를 받거든요. 최고의 매수 타점이거든요.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말고 쉴 때 담는 원칙만 지켜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전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벨 포트폴리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바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게 되면 양쪽에 이제 무게추가 동일하게 있는 그 바벨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에 비중을 좀 듬뿍 실어두는 거죠. 뭐 40%, 50% 정도로요. 그리고 수익성을 폭발시킬 기술력 있는 부품주, 예를 들면 SPG라든지 SBB테크 같은 종목에 나머지 비중을 섞으셔서 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주가 지수를 받쳐주고 부품주가 수익을 끌어올리는 환상의 조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분할 매수의 생활화인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면 오늘 다 안 사는 거죠. 전체 투자금의 뭐 3등분이든 4등분을 해서 오늘 뭐 30%, 눌림목에서 30%, 추세 확인하고 뭐 30%뭐 이런 비율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평단가가 안정이 돼서요, 심리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5년 말 현재 로봇 산업의 시가총액은 올 초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성장했어요. 하지만 이건 전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2026년은 실적 회수의 해다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특히 SPG 같은 감속기 기업들은 이제 막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자리로 자리매김했거든요. 납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가만 놔둘 리 없겠죠. 엔비디아 다음은 로봇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시장의 소음에는 귀를 닫으시고요. 산업의 신호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20 특강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1,2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들어오셨거든요. 이 특강이 계속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료 특강이잖아요.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저녁 8시 알림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료 특강이어서 이 특강 안에서 시황, 업종 관련되어 있는 거, 코인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한 2시간 넘도록 해드릴 건데요. 준비도
소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주 꽉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텐베거 종목도 말씀드리고 퍼스트 클래스 종목도 말씀드리고 오늘 종목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맛배기인 전략인 거고요. 특강 들어오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느 자리에서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니까요. 특강 참여하셔서 돈 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AI 기술이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면서 로봇 산업이 차세대 기술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향후 로봇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또 이 얘기하면은 제가 뭐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제가 그 로봇 산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항상 2차 전지랑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2차 전지의 파급력, 2차 전지에 비해서 한 10배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2차 전지를 안 좋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2차 전지는 이제 살 때가 됐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그 투자자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2차 전지도 저는 지금 사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 왜 그렇게 파급력이 셀 거라고 보냐면 이게 그 기업들의 생존 문제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 로봇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냐면 첫 번째, 뭐 이건 코로나 팬데믹부터 모두 촉발이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자동화를 미리 준비해 왔던 기업들은 공장 셧다운이 되고 뭐 사람들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했을 때 일정 정도 그래도 커버가 됐어요. 근데 자동화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기업들, 뭐 자동화 로봇 이런 거를 준비를 못한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장 다 그냥 쉬니까 그 근로자들 출근을 못하는데 어떻게 공장을 돌립니까?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런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물론 뭐 코로나 같은 일이 또 터지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터지지 말란 법이 또 어디 있어요? 코로나 때도 뭐 그건 알고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때 기업들이 많이 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거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이렇게 그냥 돌바락제에 다 문제가 터져버리는구나. 그래서 자동화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여기서 한번 기업들이 정신을 차렸고요.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측면에서 보통 이제 뭐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러면서 뭐 제품 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도 단계가 존재해요. 앞서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항목군이 뭐냐면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원래 월급이 마지막에 올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임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단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간다라든지 상품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물가가 올라간 거를 반영해서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수준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마지막에 오고 가장 파괴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해고를 한다라든지 정리해고나 아니면은 사실상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그러면은 사람들을 많이 뽑느냐 경기가 좋아지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거를 100명 쓸 걸 이제 100명 안 쓰고 그냥 70명만 쓰자. 나머지는 어디다 투자하자? 자동화에 투자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해서 100명 쓰던 거를 50명까지 줄였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물론 고용이 증가하긴 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 100명 썼으니까 100명까지 다시 회복되겠지?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에서 50명까지 구조조정해서 줄였다고 치면 한 70명, 80명까지만 좋아질 수 있겠구나. 옛날 수준의 이제 그 고용 수준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그 천문학적인 돈들을 다 사람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어디다 쓰고 있다? 자동화에 쓰고 있다. 이게 아주 극적으로 두드러지는 데가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이라든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어디냐면 자동차랑 물류 쪽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물류 분야에 있어서 로봇 도입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섹터들을 우리가 좀 먼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기업들이나 보시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그 제조업, 특히 자동차 쪽을 좀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자동차는 노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아주 또 심각하게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물론 뭐 노조가 없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뭐 기업 차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동화라든지 이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을 특히 강조한 게 로봇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게 불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지금 한국이 제대로 뭐 이익 구조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대기업들 중심으로 로봇 사업은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될 거고 투자가 본격화될 거고 엄청난 돈을 빨아들일 거기 때문에 왜냐?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따져봤을 때는 앞으로 로봇이라는 산업은 퇴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엄청난 돈들을 빨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그 대기업발 모멘텀이 불어온다라고 하면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했거나 대기업에서 직접 전개하고 있는 로봇 사업부를 좀 주목해 보시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외적으로 조금 중소기업 중에 주목할 만한 기업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그 로봇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중소기업은 웬만하면 보지 마시라 그래요. 왜냐면은 이익이 아직 제대로 나오고 있지도 않고 뭐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냥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딱 쓸어가지고 긁어서 매수하시면 어지간해선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진짜 무식해 보여도 아주 심플하고 소외받지도 않고 로봇 산업의 폭발력 있는 성장을 온전히 누리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부분 대기업에서 인수합병했거나 지분 투자한 기업들도 많고요. 물론 앞서서 현대차 그룹에서 로보틱스 사업을 전개하는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도 사실상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자동차 종목이라고 보지만 이제는 로보틱스 사업까지 접목됐다라고 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뭐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기업들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도 뭐 예를 들면은 현대무벡스 같은 기업들, 이게 물류자동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나 이제 물류자동화에 있어서 엘리베이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대무벡스의 모회사가 이제 현대엘리베이인데 만약에 우리가 추후에 인프라 모멘텀이라든지 건설 모멘텀,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무슨 국가 단위로 사업하는데 뭐 빌라 지을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필수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물류자동화 쪽에서도 엘리베이팅 기술 기반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인프라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현대엘리베이터라서 물류자동화랑 인프라까지 따져봤을 때 현대엘리베이터랑 현대무벡스도 기대해 볼 만한 하고요. 이걸 제외하고 이제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로봇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시총 최상단부터 이제 살펴보면 당연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인수했죠. 이거 뭐 잘못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옵션 행사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하게 되면은 지분도 25%를 더 매집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 더 매집하면 60%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뭐 아직은 안 하고 있긴 한데 지금만 해도 삼성전자 비중 자체가 커서 이거 뭐 어떻게든 돈 더 투자해가지고 살리든지 뭐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지 이거를 뭐 그냥 망하게 두겠습니까? 지분 그렇게 돈 태워가지고 삼성이 안 그래도 뭐 삼성이 로봇 사업을 안 할 것도 아니고요. 뭐 인수했는데 이거 어떻게든 살리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로봇 사업할 때 다 물량 수주 어디로 가겠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가는 거죠. 그거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상장 폐지된다 막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게 확답을 드리긴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삼성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슨 상폐 되겠습니까? 저는 좀 그럴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뭐 여지 없죠. 요즘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지금 뭐 완전 효자예요. 삼성전자보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효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제약바이오 그 성장 모멘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그 상장 폐지 안 당한 것도 어찌 보면은 뭐 큰 트리거가 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 쪽에서 투자가 진행됐었던 뭐 로보티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최상단 종목 중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총 최상단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 나오는 SPG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랑 같이 사업 전개하는 기업인데 LG 쪽이랑도 이제 연결된다라고 하니까 더 올라가 버렸죠, 이게. 그래서 SPG라든지 아니면은 하이젠 R&M 이런 기업들 그리고 하이젠 R&M 뭐 SPG,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청라 공장 다 지어가지고 커팅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도 저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이제 그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그 배터리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공장 자동화 그 로봇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라 공장 그 증설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매출 캐파가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한 7배에서 8배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은 계속될 거라고 봐요. 뭐 이 종목도 이제 시총 최상단에 속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뭐 SPG나 하이젠 R&M 최근에 이제 그 움직이기 나오고 있는 클로봇.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발 수혜를 받는 기업이거든요. 경호계, 그 로봇계라고 얘기하죠. 스팟.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얘기되는 그 이제 그 로봇 사업부도 같이 이제 전개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서 지금 시총 최상단으로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매번 말씀드려요.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웬만하면 시총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을 설명해 주시면서 2차 전지는 지금 사야 할 때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현재 2차 전지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혁신업종으로 좀 바라봤는데 이제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는 이제 사이클 업종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혁신업종으로 과하게 이제 올라갔다가 거품이 다 깨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의 화학 사이클과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 종목들이랑 2차 전지를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좀 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앞으로 이제 ESS라든지 특히 이제 로봇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이거 다 ESS 2차 전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사업 커지면서 2차 전지나 ESS도 한 번 더 도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경기 민감주 성격으로서 화학이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은데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불경기가 극에 달해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는 2025년 말 그리고 26년 초에는 매수해볼 만한 타점이라고 봅니다. 영원한 불경기는 없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큼 이제 앞으로 유동성이 펼쳐질 것인데 저유가에 저금리에 돈풀기에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질까?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아마 더 빠르게 풀 텐데 그럼 결국에 종국에는 그냥 올라가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는 지금 공간부터는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하고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ESS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는데 향후 ESS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 자체가 다방면으로 이제 좀 쓰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전지다 해서 전기차랑 묶어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ESS라는 분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전 분야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제 로봇이라든지 각종 분야에서 많이 쓰임을 받을 걸로 전망하다 보니까 이걸 굳이 자동차 쪽에만 국한해가지고 우리가 성장 모멘텀을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웬만한 이제 그 제품들의 접목이 되기 시작할 거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완전히 전기차까지는 몰라도 점점 전자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자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접목이 되고 있고 뭐 콧대 높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 스포츠카 브랜드들 특히 뭐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전기차도 내죠.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뭐 전자 제어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거는 그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ESS라든지 이러한 분야는 성장 모멘텀을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클상으로도 지금 저가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니까 뭐 바닥치고 이제 살짝 올라와 주고 있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좀 매수를 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SS 관련 기업 중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로 유명했던 기업들을 계속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 일단 에코프로가 많이 좀 두각을 드러낸 게 시총 1등이었던 코스닥 시총 1등이었던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의 이제 시총 최상단 1등을 차지하게 되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아무래도 이제 1등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알테오젠도 그랬듯이 코스닥 분야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부여받으면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외인 매수세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게 상징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상 이제 지표 종목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삼성 SDI 우리가 이제 배터리 쪽으로 본다 2차 전지로 본다라고 하면 이쪽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듯이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LNF 이런 종목들까지는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굳이 벗어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싶어요. 일단 지금 이제 이익 캐파 자체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성장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도 지금 좀 저가 매수하기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마진율 성장 대비해서도 PER이 좀 저평가될 걸로 전망하고 있어서 주가가 아직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올라가려다 빠지고 이랬어요. 고점 대비해서도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좀 미리 진입을 해놓겠다라고 하면 서진 시스템도 지금 자리가 그렇게 썩 나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정도까지만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하면은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을 건데요. 이런 투자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추가 매수는 그렇게 너무 많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 타고 올라갈 거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미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비중 의존도가 너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뭐 많이 좀 무리가 안 되는 수준에서만 진행을 하시고 오히려 저는 불타기가 더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물타기가 더 위험합니다. 솔직히 제 소신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물타기가 더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물타기가 더 어려워요. 고수들이 물타기 하는 거지 초보 투자자분들은 저는 불타기가 더 쉽습니다. 실패할 확률도 오히려 더 떨어져요, 불타기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물타기에서 비중 늘리지는 마시고 다른 섹터로 좀 분산 투자하시면서 손실을 좀 메꿔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아까 주목할 만한 섹터에 자동차 로봇 외에 제약바이오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26년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사실 이제 그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이 확보되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수출이 어느 정도 잡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 의약품 관세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잘 못 갔었거든요. 근데 의약품 관세도 이제 뭐 최애국 대우를 해준다라고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는 본격적으로 날개 달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AI 붐업이 이제 되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잘 갔는데 한번 11월 달에 크게 조정 나오면서 AI도 조정 나오고 지수 조정 나오고 이러면서 돈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11월 달부터는 반도체나 이런 뭐 테크 기업들 이런 쪽은 예전만큼 힘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빠져나온 돈들 차익 실현 한번 했던 물량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제약바이오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증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같은 경우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점을 이제서야 돌파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고가 뚫고 나서부터 우리가 주목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25년 말 최근에 이제 신고가 돌파가 나왔다.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반도체랑 비교해 보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때 찍었던 고점을 이미 언제 뚫어줬냐면요. 2023년 말, 24년 초에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찍었던 고점을 또 언제 뚫어줬냐면은 25년 중순에 또 한 번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고점 갱신을 2번이나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지수나 테크 기업들 AI 기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제약바이오는 제대로 못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저런 기업들이 숨고르기하고 차익 실현 물량 나왔던 것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11월 달에 오히려 이제 신고가 쓰는 모습을 보여줬죠. 코로나 팬데믹 때 고점 돌파가 이제야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미국부터 시작된 이런 유동성 기반의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은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수출 기반으로 성장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누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외국 미국 진출을 한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최근에 진출한 기업들. 뭐가 있냐면 일단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 수출에 성공한 SK바이오팜이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에 성공하면서 이제 트리거가 잡히고 성장한 것도 있긴 한데 미국 수출 비중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거의 80-90% 되는데 절반은 넘어갑니다. 근데 대부분이 미국이에요. 거의 한 80-90%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 수출에 거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기업이 실적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의약품 관세 얘기 나오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잘 못 갔었어요. 근데 이제 의약품 관세 최애국 대우로 해결됐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최근에 진출해가지고 들어간 게 HK이노엔.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피켓 계열 K캡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미국 진출, 미국 FDA 임상 통과하면서 막 진출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아직 제대로 안 갔죠. 그 다음에 또 녹십자 알리글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미국 진출. 최근에 이제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녹십자도 지금 미국 수출 알리글로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 보유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탄력을 좀 받기 시작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면 다들 아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 에피스홀딩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라는 것도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찬성한 법안이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결국 목적은 하나죠. 중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CDMO 기업들 몰아내자. 이건데 기술 유출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려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물보안이잖아요. 보안. 그래서 생물보안법 그 관점에서 우시그룹을 몰아내자. 이건데 거기에서 반사이익 받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기업들이죠. 글로벌 CDMO 지금 스위스 론자가 1등으로 평가받는데 뭐 2등으로 평가받는 뭐 2등 경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삼바라든지 우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한 2위를
이익을 다툰다 이런 이제 기업들로 평가받는데 우시그룹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량도 어마어마한데 뭐 스위스 론자나 삼바 이런 기업들이 뭐 수혜받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장기적으로 저는 모멘텀이 약할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바도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이에요. CDMO 기업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모멘텀 자체가 정말 장기적으로 갑니다. 재무 차트 보시게 되면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녹십자 이익 캐파 굉장히 잘 준수하게 올라갈 걸로 전망되죠. 그리고 HK노엔, SK바이오팜 모두 이익 캐파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지금 더 이상 이제 제약바이오 너무 이제 뭐 이익도 안 나는 기업들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익 포텐셜 터지는 기업들 특히 수출 중심으로 성과 날 걸로 기대되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미국 FDA 임상 통과하면서 리브리브란트 그다음에 이제 그 렉나자 병용요법이 지금 판매가 날개도 친 듯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발 렉나자 모멘텀이 굉장히 큰데 유한양행은 한번 좀 올라가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이익 캐파가 너무 잘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익 캐파가 올라가는데 이게 설마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해서 끝날까? 지금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내년 내후년 보면서 정고점 근처까지 가거나 그 이상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서 그냥 무너진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각자 판단해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이익 성장세를 따져보면 이대로 그냥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에다 이제 렉나자 기술 수출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스코텍의 이제 자회사인데 오스코텍이 그래서 이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스코텍이 이제 자회사를 또 뭐 상장해가지고 오스코텍 빈껍데기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 뭐 LG화학, LG엔솔 보고 투자했는데 LG엔솔 상장해버려가지고 LG화학 빈껍데기 된 것처럼. 근데 오스코텍이 얘기했어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100% 자회사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뱉은 말 걷어들이진 않겠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이익 포텐셜이 엄청 터질 건데 기술적으로 지금 정고점 근처라 좀 기술적 조정 나온 거거든요. 전 이거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하고 그다음에 ST팜 같은 기업들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이제 뭐 메리트가 있긴 한데 ST팜도 지금 CDMO 기업으로서 성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 정고점 돌파 노려볼 만한 알짜 종목군 중에 하나라는 거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각종 종목들 뭐 우량주만 하더라도 이래요. 한미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이익 성장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량주들만 보더라도 주가가 아직 제대로 많이 안 올라갔거나 더 올라갈 만한 기업들인데 이익이 엄청 터지는 기업들. 제약바이오가 아직 저는 전성기가 안 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제약바이오는 특히 로봇도 그렇고 이 삼총사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꼭 일정 정도 담아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한일령 수혜주로 화장품 및 관광 섹터가 언급되었는데요. 해당 섹터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일단 이제 우리가 그 뷰티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에를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 제가 이제 환율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수출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출이 전통적으로 한국이 유명한 업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좀 오랜 시간 주춤하긴 했지만 워낙에 이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유명했던 게 조선, 그 다음에 또 수출 전통 강호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워낙에 유명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수출로서 한국 먹여 살리는 업종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라이징 스타가 있습니다. 수출 품목에 있어서 새롭게 떠오른 그게 이제 뷰티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에 이제 K컬처가 확산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뷰티 시장까지도 같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수출 강세 품목으로서 떠오르기 시작한 신예인데 이 화장품이 2014년도 15년도 당시에도 한번 엄청나게 수출로 붐업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화장품 전성기가 한번 있었는데 14년도 15년도 당시에 이제 화장품 전성기가 좀 아쉬운 게 뭐였냐면 너무 중국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알령을 때려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고꾸라져 버린 거예요. 중국 덕분에 떡상했다가 중국이 한알령 때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이제 장면이 연출된 건데 최근 트렌드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중국 의존도가 낮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남미, 중동, 북미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이제 한류가 불어닥치기 시작하면서 사실 옛날에 이제 아시아권이라든지 중화권 여기에 이제 국한돼 있었던 한류가 세계로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년도, 15년도와는 좀 그 확장 측면이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반도체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분야로까지도 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4년도, 15년도랑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워낙에 크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면서부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랑 일본이랑 뭐 요즘에 으르렁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들 하늘길, 바닷길 다 막았다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인 관광객들 유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일본 놀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잖아요. 뭐 좀 분위기도 험악하고 뭐 군사적 대립도 나오고 뭐 저 뭐야 군함으로 뭐 총 쏜다, 뭐 대포 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니까 군사적 긴장감도 올라오는데 가려다가 좀 아무래도 좀 그렇죠 꺼려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일본을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을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럽을 가겠습니까? 미국을 가겠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갈 사람들은 애초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갔죠. 그러면 일본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옆 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무비자 입국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그래서 사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이 또 여행 가기도 좋아진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때요? 지금 환율이 엄청 올라갔죠.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예전에 그 일본 엔화 가치 떨어져가지고 관광 가기 좋았잖아요. 왜냐면은 너무 싸니까 우리가 뭐 돈 들고 가면은 일본에서 야 이거 뭐 돈 조금만 들고 가도 알차게 놀고 오더라. 중국인들 입장에선 그런 거죠. 야 요즘 환율 엄청 올라가지고 원화 가치 되게 떨어져가지고 한국에서 돈 이만큼 들고 가면 아주 알차게 놀고 오더라.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금리 인상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관광객들 입장에서 놀러 가기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일령 원래는 한알령이었는데 이제 한일령 얘기가 나오니까 반사이익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원래도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고 그리고 한알령으로 타격받았었던 중화권 시장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모멘텀 자체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시장 자체는 지금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원래도 한번 화장품 시장이 엄청 강했는데 한번 오랜 시간 동안 주춤했잖아요. 이번에 한번 저는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트리거가 이제 좀 한일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님 포트폴리오 전략이 궁금합니다. 만약 현금 1억이 지금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내가 이제 금액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한 30-40% 정도는 현금이랑 금을 절반씩 섞어가지고 확보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한국 주식이라는 게 좀 불안한 건 사실이고 아직 리스크 요인이 있어요. 환율이라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장이 만약에 한국이 증시가 한번 지금 무너진 상태라고 하면은 그냥 막 화끈하게 뛰어들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일정 정도 저는 한 30-40% 정도는 현금과 금을 믹스해가지고 반반씩 확보하고 나머지 한 60-70% 정도 물량을 저는 주식 투자에 하라고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쪽은 꼭 포트폴리오에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2차전지나 인프라, 화학 이런 쪽은 미리 선침의 관점으로 좀 사셔도 괜찮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근데 필수 업종으로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만한 업종이 결국 자동차, 로봇, 뭐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꼭 담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략을 하실 거면 정말 좀 길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봐서 성과 내려고 좀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반도체도 물론 갈 수는 있다라고는 보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업종들보다는 아무래도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더 갈 수는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좀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는 하다. 물론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가겠지만 그런 입장입니다.